어른들이 이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울 일이 아니야. 흔히 많이 하죠. 주관적인 감정을 그 당사자가 아닌데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거는 울릴, 이거는 안 울릴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생기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만 그게 도움을 진짜로 주냐 생각해보면은 길게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못 느끼다가 갑자기 느끼면 이게 뭐지? 당황하면은 더 사람은 충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당황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른 채 친구를 그냥 밀어버리고 아니면 울어버리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또 집에 가면 그렇게 밀 일은 아니었잖아. 그렇게 울 일은 아니었잖아. 똑같은 피드백이 돌아오고 맞아요. 그러면 또 모른 채로 가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유튜브와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또 엄마들에게는 육아빠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에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정우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테이블 세팅을 좀 바꿨어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저희가 앞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 구조였는데 오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딥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굉장히 긴장되는 느낌입니다. 긴장이 돼요. 오히려 편안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감정 수업,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요. 우리는 좀 감정에 대해서 이성보다 미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되게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저 사람 좀 이성적으로 항상 행동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어떤가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고 네. 이성에 의해서 행동이 움직여진다라는 흐름이 원래 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감정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제가 성인을 상담할 때도 항상 느끼는 게 공통점이 감정이 많이 억압된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억압되었을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니까 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예민하게 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를 나는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티를 내면은 부모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혼나는 거죠. 어렸을 때 이야기로 접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운다는 게 희노애락 모든 상황에서 다 울 수 있는 건데 얘가 왜 우는지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짐작하고 너 지금 짜증나니까 우는 거 화나니까 우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짜증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운다는 행위를 교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이면에 있는 감정 자체를 억압하는 것 같은 교육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른들이 이 말을 자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울 일이 아니야. 흔히 많이 하죠.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거고 반응도 다르고 감정 자체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주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을 그 당사자가 아닌데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거는 울릴, 이거는 안 울릴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 생기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만 그게 도움을 진짜로 주냐 생각해보면은 길게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감정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느끼면 좋은 거 아니냐? 생각 딱딱딱 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고 이면의 감정이 약간 빙산처럼 생각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만큼 있다면 사실은 그거와는 안 맞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사람인데 이거를 자기도 모르면 그냥 모른 채 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고 모르는 거를 억압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행동으로 나와요. 흔한 예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예민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감정을 잘 추스리고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를 잘 표현하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끔 내가 교육했어라고 이제 부모님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친구 관계에서는 당연히 내 생각과 친구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부딪혀요. 실수도 많고 다 미숙하기 때문에
부딪혔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딱 자기 의견 얘기하고 친구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뭐 조율을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가 감정적으로 나와. 그럼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좀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경우에는 나도 지금 화가 나나 보다. 친구도 지금 화가 나네. 뭐 이런 걸 느끼는데 못 느끼다가 갑자기 느끼면 이게 뭐지? 당황하고 당황하면은 더 사람은 충동적으로. 그래서 당황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른 채 친구를 그냥 밀어버리고 아니면 울어버리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또 집에 가면 그렇게 밀 일은 아니었잖아. 그렇게 울 일은 아니었잖아. 똑같은 피드백이 돌아오고 맞아요. 그러면 또 모른 채로 가고. 근데 맞아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면에는 아까 저희 처음에 언급했던 거 이성이 어느 정도 감정보다 우월하고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하에 아이를 좀 그렇게 끌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만 그 사람의 발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접근을 많이 해야지 오히려 아이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계속 인식하면서 자아감이 생기고 그렇게 됐었을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생각이 자라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이성과 감정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감정적인 게 많은 아이인데 그거는 최대한 억압을 하면서 오히려 발달을 못하게 인식도 못하게 하고 인식을 해야지 발달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무슨 감정이야 라고 또 말을 해주고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화가 나는 게 맞구나.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점점 나중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게 거부감 없이 자기한테 계속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모들이 모든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억압하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감정 수업하는 미술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뭐 거의 1시간 차를 타고 막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래요. 그래서 뭐 얘는 뭐 기쁨이, 얘는 뭐 놀람이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슬픔과 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걔네들은 이제 구겨가지고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마지막 엔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네요. 굉장히 안 좋은 편견, 감정에 대한 편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나눌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버려.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편견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만 안 하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분명히 어렸을 때지만 표현은 못했지만 뭔가 내 안에 좀 화도 있었고 좀 슬픔도 있었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들을 내가 표현하는 노력 자체를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억압된 분들이 나중에 살면서 이제 경험을 하죠. 내가 과거에는 억압했지만 이거는 억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안에서는 더 이렇게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억압했던 감정들이 주로 나를 다스리고 주로 나의 행동이나 이런 생활하는데 오히려 발산이 되는구나.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질환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정이 갑자기 휘몰아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는 모르는데 남에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를 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앨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부모는 훈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아이가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행동들을 막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고 싶은 마음에 좀 초반에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뭔가 막 표시를 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들 알고는 계세요. 육아의 대원칙이 그런 행동은 내가 조절을 해주고 통제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네.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은 100% 수용을 해줘야 된다. 네. 수용이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헤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수용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네. 그냥 합쳐져가지고 음. 얘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 처음부터 싹을 잘 네네네. 그래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도 그냥 다 같이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롤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은 나중에 큰 아이가 아니니까 어. 선물을 안 준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잘못된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뭔가 감정적인 행동을 할 때 내 감정이 작동해요. 네. 그래서 나도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쫙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감정은 헤아리고 행동만 조절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네. 또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우선은 그냥 합쳐가지고 빨리 불을 끄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왜 짜증내, 왜 울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형제가 막 싸워요. 서로 밀치면서 막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막 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은 싸우고 막 치고받고 하면 당연히 가서 제한해야죠. 네. 못 싸우게 하고 거리를 두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싸우게 된 이유, 각각의 마음을 각자 들어봐야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안 하고, 왜냐면 시간이 2배 걸리니까. 네. 한 번에 끝내죠. 한 번에. 싸우면 안 돼, 밀치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다음부터 하지 마. 서로 사과해. 그 다음에 네. 재판관 역할을 하죠. 네. 이렇게 두고 얘기 듣는 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은 결국에 한 명은 승, 한 명은 패예요. 그러면은 승에게도 안 좋고 패에게도 안 좋아요. 승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시 내가 잘했어. 그렇죠. 역시 제 탓이 맞았어. 맞아요. 그런 식으로 더 우월감을 느끼면서 더 승을 계속하고 싶어서 은근히 골리면서 제가 먼저 때리게 유도하면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1승을 추가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 패한 아이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쌓이고 그런 식으로 또 억울함이 쌓이니까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고 각각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돼야죠. 근데 이제 또 함정이 있죠. 아이들은 나만의 변호사가 되길 원하고 재판에서 나에게 승을 주기를 원해서 네. 부모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쟤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을 하지만 부모가 거기에서 말리면 안 되죠. 부모의 역할은 철저히 구분해서 행동 자체는 제한을 두고 만약에 때린 아이가 있다 치면 때린 행동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면에 있는 마음은 둘 다 들어봐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때리는 행동을 했었으면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얘가 행동 자체를 합리화하면서 강화될까 봐.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헤아림을 받으면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은 줄어요. 왜냐하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때려요?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거고 화난다는 것만 헤아려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화 이면에는 엄청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또 아이마다 달라요. 네. 그 사랑이 받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가 질투심도 큽니다. 나는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 확신이 없고 불안불안하고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소심해져요. 그런 것도 다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면에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쌓이다가 결정적으로 탁 건드려지는 그 스위치가 눌러지는 상황, 방아쇠가 당겨졌었을 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과 상관없이 헤아려 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쌓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자체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행동이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행동을 조절하는 걸 약간 동물 훈련하듯이 교련하듯이 딱 당근과 채찍으로만 이렇게 교정하려는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너무 많은 게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제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 딱 이런 세팅에서 그냥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밖에 안 해요. 그게 아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교정될까요? 된다는 거죠.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행동도 교정해줘야 되고 그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지만 저는 행동 교정 안 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사람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아요. 뭐가 옳고 뭐가 옳고 그른지. 그른지는 다 알고 충분히 교육받고 뭐 책을 봐도 나오고. 음. 근데 그걸로 왜 조절이 안 될까? 이면에 있는 마음을 헤아려지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물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이 들어가죠.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거를 이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감정을 수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성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수용해 주었을 때 이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행동이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억압하는 것이 좋지 않다. 훨씬 더 아이에게 나중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아셨을 테고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뭐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감정을 내가 잘 인지하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잘 말로 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어른이 되도록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언성이 높아지고 평소에 하지 않으려던 말들도 하게 되고 이런 것 자체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기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너무 실질적으로 중요한 네. 거죠. 근데 역시 여기 편견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분노, 화는 좋을 게 없다. 감정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좋을 게 없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분노가 네. 표현이 안 되면 좋은 건가요? 근데 좀 그거로 인해서 상황들이 안 좋아지는 게 걱정이 될 수는 있잖아요. 물론 걱정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분노를 표현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녹화하다가 제가 아니 이 선생님 왜 이래 이러면서 테이블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테이블을 엎을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불쾌하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를 수 네.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는 완전 매끄러운 표현인 거가 문제예요. 이제 비유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도 다양한 스포츠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악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테니스를 쳐봤는데 오랫동안 배우면서 초반에 굉장히 이 열정 그래서 막 힘을 줘서 팍팍팍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폼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코치님들은 항상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 빼고 휘두르다 보니까 공이 막 산으로 가. 그럼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나 지금 빨리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 힘을 뺐었을 때 오히려 조절이 돼서 타겟으로 갑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화가 나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항상 늘 딱 잔잔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완급 조절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 혹시 아니면 어릴 때 놓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가봐야 그게 조절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해봐야지 조절이 네. 되는데 안 해보고 네네. 저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저기까지는 가면 안 돼. 그래서 벌벌 어. 떨어요. 벌벌 떨다 보면은 조절 능력을 상실해요. 아예 그냥 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짜 이제 나의 경계를 넘어오거나 나를 착취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나쁜 사람들한테 말리게 되기가 쉽죠. 소위 호구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아까 훈육에서 감정은 받아주지만 행동은 통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읽고 있던 책을 확 던졌어요. 근데 그건 어떤 이런 그 악기에서 말하는 삑사리 같은 행동을 확 한 거잖아요. 이 삑사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을 던지면 안 돼라고 건조하게 말해줘야 돼요. 하지만 아이는 그 말 한다고 해서 다음에 책 안 던지지 않습니다. 네. 또 던질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받아줄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던졌구나.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금 뭐가 되고 지금 너 감정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책 던지면 큰일 나. 너 그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친구한테 책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 뭐 경찰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어.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요 행동을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책 던질까봐 겁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억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감정의 이면 왜 어떻게 해서 그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까지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의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별로고 애도 별로고. 제가 제일 많이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나도 별로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왜냐하면 맞아요. 부모는 좀 완벽해야지 아이한테 음.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근데 불가능합니다. 별로인 거를 인정 못하면서 아이도 별로인 거를 또 인정 못해요. 아이는 책 한 번 던졌으면 다음번에는 안 던져야 되고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쌓였다가 터진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조절 능력을 내가 어떻게 키워줄 거냐. 조절이라는 거는 볼륨 조절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조절을 시끄러운 볼륨을 줄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러다가 그냥 볼륨 없애버리는 뮤트 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볼륨 조절은 키우는 것도 필요해요. 키우다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좀 크게 키울 수도 있죠. 해봐야지 조절이 됩니다. 내 편이 된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헤아리기만 하면 내 편이 돼요. 네. 근데 감정을 어떻게 헤아리냐면은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기를 쓰더라도 그냥 생각을 위주로 쓰고 네. 그걸 감정일기라고 막 합니다. 네. 근데 감정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도록 시도를 하는 게 감정일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 사이사이에 있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치면은 제 뇌를 들여다보면은 생각, 테이블이 좁다. 이러다가 어색해질 것 같다. 방송 망칠 것 같다. 이런 게 생각이에요. 생각. 네. 그럼 막 썼다 쳐요. 감정일기 썼어요. 음. 감정 하나도 없어요. 감정은 뭘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어색하다. 그래서 어색하다. 방송이 안 나올까봐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고 어색하다. 긴장된다. 긴장된다. 뭐 두렵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사이사이에 있는 감정들을 무조건 있다라는 관점에서 약간 채굴하듯이 감정을 써보는 거죠. 감정만 쓸 수 없고 생각도 같이 쓰겠지만 감정의 포커스를 자꾸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인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알아줬었을 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줬었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삐져요. 삐져가지고 더 존재감을 뿜뿜합니다. 알아줄 때까지. 네, 그건 나도 그렇고요. 아이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려는 시도를 하는 게 결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이다. 근데 많이들 감정을 헤아려주는 그 과정 자체에 또 내 감정이 들어가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애가 이상해질 것 같고 너무 자기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냥 끝까지 쭉 들어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새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서 자꾸 인지해보고 인식해보는 그런 거를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실제로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같은 얘기를 해요. 네. 되네? 음.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기를 네. 권유드리겠습니다. 네.